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 이혼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 이혼.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는 황혼 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례는 혼인 기간 35년 중에 남편이 약 5년간 외도를 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부정행위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정행위에 있어서 핵심은 부정행위에 관련된 증거인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 또는 카톡, 그리고 휴대폰에 있어서의 발신 내역, 그 외에도 블랙박스, 즉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블랙박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자동차 또는 아니면 GPS 추적은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드리지는 않고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 또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는 바로 핸드폰이고요.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했을 경우에는 또 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부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크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이혼 사건 또는 손해배상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다소 좀 불법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판사님은 이러한 증거를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본건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초혼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혼이었고요. 이미 전 처와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분께서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셨고 또 남편이 성실히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인을 결심을 하셨고요. 또 의뢰인께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형제들을 장녀로서 성장을 다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워야만 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남편의 태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전처와의 자녀인 4명을 본인이 모두 다 양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5명의 자녀죠. 이 5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회사에서 소득을 얻는 정규직이었으나 재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은 대폭 감소했고 그 이후에 술까지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많으면 일주일에 한 50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생활비까지도 적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5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에는 의뢰인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겸 식당 청소 또는 가사 도우미 일 또는 돌보미 일 등을 하면서 생활비 부족한 것을 충당해야 됐고 또 동생들, 성년이 된 동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와중에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으면 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겼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자녀 양육하는 것에도 지쳤고 또 생활비까지도 보태야 했기에 이런저런 것을 더 따지고 다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수시로 핸드폰을 숨기고 그 다음에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고 또 언제부턴가는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뭐 지인분이랑 일을 하다가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 외박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물으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 뭐 친구들끼리 뭐 여행 갔다 왔다 라는 등의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요. 그 또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남편이 그 당시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의뢰인도 이제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고 그 차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제 반복되니까 호기심에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제 너무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고 그전에는 그냥 다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외간 여자가 자동차에 이제 같이 탑승을 해서 거기서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찍힌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묵묵부답이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상대방 배우자한테 물어볼 경우에 이제 이 배우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은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끝까지 발뺌을 하신 거죠. 아, 그래서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계속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뭐 사죄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보게 된 계기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지금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잠이 든 상태에서 핸드폰까지도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이름으로는 여성 이름이 아닌데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에 있었던 그 여성 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있고 또 그 사진과 연결되는 어떤 연락처를 보니까 여자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남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락처를 따로 기재를 하고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여성분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한테 물어봅니다. 아, 당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다. 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나머지 이제 남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제 심사숙고 끝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사진을 이제 캡처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뭐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팔짱을 끼는 사진, 그 다음에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나오는 사진, 그리고 이러한 영상, 그 다음에 블랙박스 속에 이제 녹화된 음성 또는 녹음된 음성에는 서로 뭐 그날 좋았다, 뭐 어땠냐, 잘 들어갔냐, 그런 전화 통화했던 내용, 그 다음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성관계까지도 암시했던 그런 내용들, 대화 내용까지도 이제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뢰인께 이거는 무조건 소송을 하시면 이혼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 입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은 한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은 그 사람들과 크게 이제 어떤 정이 있거나 뭐 이 사람들이랑 뭐 혼인 생활을 뭐 다시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은 지금 현재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리인을 선임을 이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이혼 사건을 할 때 부정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전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이제 부정행위라는 부분이 성관계까지 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의 간통죄는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부정행위의 개념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 외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자로 자기야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좋았다 우리 여행이나 언제 한번 갈까 또는 뭐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적 스킨십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분은 좀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한 행동은 넓은 의미에서 부정행위고 그리고 이 증거로 추측해 봤을 때 호텔에 들어갔다 나온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는 성관계까지도 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도 있어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제 이러한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건에서 이제 판사님께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혼인 생활을 거의 이제 35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셨고 또 상대방이 재혼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령이 좀 있으셨습니다. 거의 이제 70이 넘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좀 더 화해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간에는 자녀가 물론 두 분 간의 자녀는 한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5명의 자녀를 두 사람이 지금 키웠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년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보냈던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의뢰인은 이제 이혼 의사가 너무 확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본인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도저히 남편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시작되기 전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정신과 약도 이제 복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는 나는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해서 이제 남편분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이혼이 성립되고 또 위자료도 인정이 됐고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혼인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재산의 형성을 아내가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청구를 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재산 분할은 이제 남편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은 상태로 각자 명의로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산 분할 주장 자체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소송에 있어서는 재산 분할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은 35년의 혼인 생활 동안에 실질적으로 생활 비용을 누가 부담했냐는 건데 이제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거의 주지 않았고 아내가 뭐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면서 생활비 쪽으로 계속 생활비 통장에 돈을 입금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초로 혼인 생활 비용은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저희 의뢰인의 아내가 부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공동 재산에 있어서는 남편의 기여는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혼이 성립되고 이제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받으셨는데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의뢰인 분이랑 가끔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시냐 여쭤보면 지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을 한 이후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분 입장에서는 황혼 이혼을 한 다음에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정도가 더 커진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의뢰인한테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니 아마도 젊었을 때는 이제 여자도 만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본인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남편분이 좀 더 사죄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이제 혼인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셨다면 저희 의뢰인도 이혼의 의사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변경하고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의뢰인은 끝내 이제 이혼 의사를 이제 번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도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셨어도 요즘에는 뭐 60 이상, 뭐 70, 뭐 80대에도 외도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80) 정도 되시면 이제 혼인 생활이 거의 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은 그 당사자분의 자녀분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민망해 하시면서 어머님의 이혼 사건을 의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두 부부는 사실 친구처럼 그리고 연인처럼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단란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장성하시고 전부 다 전문 직업을 가지실 만큼 이제 어머님께서 양육도 굉장히 잘 하셨고 성공적인 50년의 혼인 생활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신 이후에 연금을 받으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뭐 잘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분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새로 구입하면 핸드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아내한테 뭐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좀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아내분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다가 우연히 문자가 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간녀 분이 문자를 보내신 거죠. 그 문자를 보니까 어제 너무 좋았다. 또 보고 싶다. 라는 취지의 카톡이 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녀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자녀분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핸드폰 문자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제 굉장히 음란한 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냥 보고 싶다, 뭐 언제 만나자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서로 이제 19금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의 농담들이 계속 이제 주고받아져 있고 또 성관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때 어땠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카톡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한 그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께서도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상간녀 소송만 먼저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고민 끝에 이혼 소송까지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연세가 드신 다음에도 어떤 모임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한 30년 정도 전에 남편분과 사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로우셨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안부를 물으면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이전에 동료를 함께 만났으니까 그 동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뢰인 분도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서로 안면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할머니 분은 이제 남편분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시게 되면서 이전에도 호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고, 이제 남편은 이미 이제 사별을 해서 세상에 없고, 그렇고 이제 자녀들도 성년이 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아무랑도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의 남편분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십니다. 문자를 보면 뭐 당신을 유혹하고 싶다라는 문자도 대놓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80세 연령대인데 이러한 대화를 나눈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사례 또한 70대고 본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70대, 80대라 하더라도 정정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이제 찾아온 새로운 이제 사랑인 거죠. 그분들 사이에는. 물론 이거는 불륜이긴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부정행위가 명백하지만 그분들 간에는 이제 노년의 하나의 로맨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타오르셨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 발견을 하신 거고요. 이제 남편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상간녀, 이제 그 할머니 분한테 이제 자녀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분도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정은 사실 50년 동안에 유지됐던 어떤 신뢰가 한순간에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모가 누구보다도 다른 부모에 비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부부였고 이상적인 어머니와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그래도 80세가 돼서 어떤 할머니와 부정행위를 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라는 사실에 사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또 이 아내분인 어머님은 이제 이 50년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과 배신감에 너무 힘드셔서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병 계속 다니고 계시고요. 아내의 실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실망감조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뭐 30년 이상 동거동락하면서 신뢰를 형성해온 부부도 한 배우자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깨달았던 사건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상간녀 소송도 진행을 했고 이혼 소송은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취하를 하셨습니다. 이제 취하를 하신 이유는 이제 아마 연령 때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이번 한 번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한 번이니까 아버지를 용서해 주자라고 어머니를 좀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혼 소송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었는데 물론 취하는 했지만 이로 인한 어머님의 상처는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남은 이제 혼인 생활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전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50년에 비하면 남은 10년, 20년이 짧지만 사실은 어머님한테는 정말 불행할 수도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님께 좀 더 이제 희생하고 좀 사랑의 마음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본건도 초등학교 산악회 모임에서 이제 동창을 만나시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분도 혼인 생활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 기간 동안에 이제 남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셔가지고 본인이 주식 투자하시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식시켜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던 이유는 이제 자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이제 따님이 계셨는데 미성년자 자녀일 때는 당연히 혼인 생활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의뢰인 분께서 이제 케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많이 증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외출을 자주 하시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나가서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공통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또 남편이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산악회 모임을 갑자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산악회 모임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거기서 산악회 모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운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의뢰인도 흔쾌히 그래 잘 다녀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악회에서 하는 행사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산악회에서 뭐 1박 2일 여행을 갔다, 뭐 2박 3일 여행을 갔다, 아니면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횟수가 이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너무 자주 모임에 가는 거 아니냐, 좀 집에 빨리 들어와 달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바람 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나를 구속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서 의뢰는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을 자는 상황에서 똑같이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됐는데 핸드폰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확인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잠금 장치를 여는 건데 이제 남편 자고 있으니까 이제 지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문자 카톡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기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산악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나타나는 여자가 이제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도 있는 거죠. 사실 뭐 같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좀 보기는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인 친구와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등산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등산을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만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된다라고 의뢰인도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산악회 모임 그 카페를 이제 검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페를 검색을 해서 거기 이제 일정과 거기 회원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나 봐요. 이제 카페 직위한테 메일을 보내고 나 누구누구의 아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좀 적극적으로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인데 남편이 여기서 혹시 뭐 어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카페 직위 이제 초등학교 모임의 회장 정도 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이제 이혼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싱남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이제 깜짝 놀랐죠.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아내고 우리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상대방 부분도 이제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이 이제 의뢰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방과의 두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거는 적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걸 좀 알아보시고 통화를 이제 원래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남편이 지금 이 사람들이랑 이런 여자 혹시 아냐? 이 여자랑 혹시 뭐 무슨 관계가 있냐? 자주 다니냐? 뭐 어디 여행을 가냐?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니까 그분도
사실은 뭐 돌싱인 줄 알았고 뭐 좀 자주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약간 썸 타는 관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걸 이제 녹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음 파일을 저희가 듣고 이제 녹음 파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소송에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남편한테 보여줬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자백을 그때서야 이제 한 겁니다. 물론 그 자백도 아내분이 녹음을 하셨습니다. 녹음을 하고 또 남편한테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각서에 이제 어떤 사람과 언제부터 어떠한 행위로 얼마나 자주 만났고 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이제 각서를 작성하셨고, 이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뭐 위자료, 뭐 재산분할, 이제 그 혼인 기간 등에 맞게 이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좀 특이한 부분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녀가 누군지 인적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사실 소송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와 이름까지 알면 소송은 뭐 100%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번호만 알면 저희가 법원에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이제 뭐 통신사, 3대 통신사의 핸드폰 번호로 조회를 해서 이 핸드폰 번호의 명의자 또는 뭐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그 주소지로 이제 송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거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이름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의 문제는, 이 핸드폰 번호를 조회했을 때 명의자가 나오는데 이 명의자가 그 상간자인지 아닌지 매칭을 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핸드폰 번호와 이름까지 알면 소송은 진행 가능하고, 그 외에 뭐 주민등록번호를 아셔도 되고 뭐 주소를 아셔도 되고요.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름, 주소 4개 중에서 이제 2개만 알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한데, 이제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2개 정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주장한 것은 나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돌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돌싱인 줄 알고 만났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소송에서 이제 상간소송으로 인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요건의 첫 번째는 일단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정행위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꼭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 외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자, 뭐 연인처럼 보이는 문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이 혼인 생활,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있다, 즉 법률혼 관계다라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행위로 인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제 그 상간자가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가 실제로 법률혼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즉 알고도 만났어야 된다. 즉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었어야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돌싱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돌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뢰인분이 그 산악회 모임의 다른 회원들한테도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실제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 부분이 이제 본인도 인지를 하게 됐고, 또 상간녀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제 문자에 당신 돌싱이 아니었냐?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사실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데 관계가 안 좋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신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용서해달라. 라고 답변을 보낸 문자가 있었고, 그 문자를 상간녀가 제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가 아예 이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한 몇 개월 정도 만남을 지속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수집했던 카톡, 연인처럼 보이는 이제 카톡에 보니까 다행히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던 시점 이후에도 만났고 또 연인처럼 주고받았던 문자가 확인이 됐고, 물론 그 기간은 한 2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뒤에 2개월 정도는 부정행위로 인정이 돼야 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위자료를 한 2천만 원 청구를 했지만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핵심은 도식남이라고 속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채팅 앱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항혼 이혼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한 기혼자들도 채팅 앱을 통해서 마치 미혼인 것처럼 본인의 프로필을 미혼인 것처럼 올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미혼인 경우에 본인은 당연히 이 사람이 기혼인 걸 모르고 만났죠. 이런 경우에는 그 기혼인 사람의 배우자는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서 요즘에는 그런 채팅 앱 또는 주선 만남 아니면 어떤 파티 등을 통해서 만난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뭐 유부남이다, 유부녀다 라고 얘기를 직접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혼인지를 모르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해도 위자료가 인정 안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남편이 내가 이혼남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있지만 사실은 아내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만난 경우에 해당돼서 이혼 소송에서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도식남이 아니라 법률론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았던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이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도는 젊은 부부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나는 사례지만 요즘에는 20년 이상 황혼 이혼에 있어서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사건도 이분은 자녀와 같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은 미성년자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미 한 뭐 6, 7년 전부터 남편이 이제 거의 이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 양육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쭤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추측컨대 그 시점부터 아마 다른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제 그게 한 6, 7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한 이 분은 이제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견뎌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제일 위에는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밑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영업장인데 이제 주차를 한 차를 보니까 이제 계속 하루가 지났는데도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차 번호를 보니 모르는 차였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차고 한편은 모르는 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량 앞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나 이 건물에 있는 주인 아내인데 당신 누구냐? 차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더니 이제 얼버무리면서 그럼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문하고 의뢰인이 물어본 답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안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알겠습니다. 빼주겠다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의뢰인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럼 어디에 오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남편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은 한 6, 7년 전부터 남편이 가족들에게는 접근을 하지 마라, 출입을 하지 마라 라고 공포를 하고 비밀번호도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뢰인이 잠복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 등의 어떤 탐정업을 하시는 분을 고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그냥 뭐 미행해서 사진을 찍는 정도. 근데 그 외에 GPS를 달거나 아니면 뭐 위치 추적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를 이제 훔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가족이 이제 뭐 차량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친족상도례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절도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두 합세를 해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흥신소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흥신소 고용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뭐 일주일 미행하는 데에도 한 몇백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이 뭔가 증거를 잡고자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제 그 건물 앞에서 이제 차량 안에 이제 잠복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하십니다. 자녀분도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남편을 믿었고 물론 남편이 가정에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부정행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잠복까지 하면서 지금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제 너무 비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잠복을 해서 이제 지켜보니 이제 그때 통화를 했던 여자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사업장에 갔다가 뭐 몇 시간 뒤에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차량 번호를 알면 차량 등록 원부를 저희가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원부를 발급해 보니까 그 여성의 이제 이름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언을 드렸어요.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이름이 맞냐라고 물어보셔라. 그랬더니 이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이 며칠 동안 같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도 찍으시고 들어왔다가 나오는 이제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거 그것도 찍으셨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사실은 부정행위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더 요청하셨던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호텔에 드나든 그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이 호텔에 증거 보존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 보존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그 증거 보존 절차는 이제 호텔 또는 모텔에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는 호텔이나 모텔에 따라서 그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일주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고 3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텔이나 호텔 측이 알아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 호텔이 카드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아직 보존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호텔 CCTV 영상을 만약에 확보해서 두 사람이 같이 출입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호텔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CCTV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증거 보존 절차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고 또 이제 뭐 CCTV가 아직 보존 기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보존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즉 CCTV 증거 없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증거 보존 신청도 요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을 하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 법원에 그 CCTV를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 검증을 해보니까 같이 호텔에 드나든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한 뭐 2, 3개월 걸쳐서 거의 일주일에 2, 3번은 이제 쉬지 않고 그 호텔에 계속 드나드는 영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부정행위 증거로 주장을 했고 기간도 길지만 그 횟수가 사실은 이제 많죠.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정행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영향을 줍니다. 그 정도라 하면 만난 횟수나 그 성관계까지 했냐라는 부분인데 이 호텔에 대한 CCTV 영상을 통해서 횟수나 그 정도가 중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죠. 결국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위자료를 인정을 받고 이제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돼서 이제 재산 분할까지도 어느 정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거의 뭐 3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한 6, 7년 전부터 남편이 진짜 아내로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자기는 그때부터 상처가 너무 컸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참아온 대가가 결국 이 부정행위냐라는 거에 너무 이제 상처가 크셨습니다. 배신감, 뭐 분노,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드셨겠죠. 그래서 본인은 재산 분할로 어떻게든 많이 받아오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 건물 명의를 받아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산 분할에서 이제 건물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면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든 이제 상대방한테 자극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건물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고 소송에서 주장해 주기를 원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주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명의를 이전받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제 대출도 있는데 그 대출 또한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부분은 내가 이 혼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희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얼마나 본인한테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뢰인의 원하는 바를 이제 들어드렸고요. 뭐 재산 분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금으로 또 정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혼 이후에 생활하시는 거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일방한테 크나큰 아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제 빨리 중단하시고 지금 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는 이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또 동행자이기도 하고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이제 긴 세월 함께 해온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